사대날 국회에서 무슨 우리나라에 뜬금없는 비상계를 선언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국회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5.18을 떠올렸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살렸고 죽은 자가 사는 자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지방자치 부활로 이루어진 주민 자치의식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1952년에 시작된 지방자치가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30년 동안 중단됐습니다. 다시 30년 만에復活됐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난 동안 우리 동구는 많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 과거만을 돌아보고 지난 30년간을 돌아보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동구의 30년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동구는 주민이 주인인 동구, 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동구, 또 미래를 앞서가는 AI 자치를 꿈꾸는 따뜻한 동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과 같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임택 동구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오늘 이 자리가 미래 동구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년에 어떤 성과가 있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큰 게 민선 지방자치, 의회 자치를 포함해서 관료, 행정이 주도했던 것이 주민의 주도로 저는 바뀌어 가고 있고 그게 이제는 정착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0년의 역사가 이걸 만들었고 우리 동구만 봐도 13개 마을에 저런 것처럼 각각의 마을의 특색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고동 하면 이제 하군동의 마을을 표현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하군동이든 충장동이든 마을의 비전을 주민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투표하고 여러 가지 의제를 토의를 통해서 좁혀가고 이런 과정들이 옛날 같으면 공무원들이 짜고 구청장이 지시해서 충장동은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 주도의 그게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저는 지방자치라고 생각하고 그 핵심이 주민이 주도해 가고 있다. 우리 헌법에 주권을 이야기하는데 그 정신이 바로 저는 지방자치 현장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권의식의 확대. 왜 제가 이제 인문학당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주권의식을 이야기하냐면 사실은 이 인문학당 자리가 원래 이 자리를 제가 매입을 할 때는 주차장 만들려고 매입을 했습니다. 동명동이 이제 핫한 동네로 바뀌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제가 이 땅을 22억인가 주고 샀어요. 사가지고 이제 이걸 헐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인문학당을 처음부터 여기다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고 주민들 속에서 아니 이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인지를 임택 부총장은 아느냐?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의 역사에 대해서 아셨던 분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건축 전공을 하신 교수님을 모셔서 이 건축물에 대해서 봐달라. 이 건축물이 1949년, 52년 이 정도에 이제 만들어진 건물인데 특이한 양식, 서양식, 일본식, 한국식 건축물이 드러나 있는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존을 해야지 이걸 하느냐. 그래서 이제 주민이 문제 제기하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 또 많은 주민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건 보존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에서 이제 그럼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동구 인문도시니까 여기에 인문학당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민들의 권리의식,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고 하는 그 주권의식이 이런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지방자치 큰 것 중에는 가장 큰 게 아마 주민들의 삶의 질의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뭐 기본소득의 문제도 그렇고, 여기 이제 서울특별시에서 청년 수당 조례를 2016년에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례가 있는데, 이제 동구의 사례보다는 다른 사례를 많이 들려고 하는데, 동구의 사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더3 저층 집수리 지원 사업을 저희가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동구가 아파트가 약 7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단독주택에서 많이 사십니다. 단독주택이 오래돼가지고 20년 이상 되면 낡아가지고 비세고 난방, 냉방에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도시재생 정책이 도로를 넓히거나 어떤 센터를 만들거나 이런 건 하는데, 실제로 집 안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최소한 아파트 수준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주거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점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하니까 20년 이상 주택 다 조사하고 그거 다 개보수해서 살만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이 약 1,0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1년에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일종의 이제 그런 재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50억에서 많으면 100억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저것 다 해야 되는데, 이거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10년 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범적으로 산수 이동에 5억을 투입을 했고, 지금 이제 다시 두 번째는 고향사랑 기부금 저희가 전국에서 작년에 제법 많이 모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5억으로 지금 다시 50가구를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에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누구보다도 중앙정부보다는 대통령보다 장관보다는 현장을 잘 아는 주민들이 자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해결하기는 전부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토부도 수차례 방문을 했고, 이번에 국정과제위원회에서 방문을 해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이제 도시재생 방식을 바꿔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지역의 변화가 전 국민의 어떤 그런 정책 이런 것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느끼셨을 건데, 코로나 때 사실은 지방자치 현장에서 행정이 가장 각 지역마다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 길을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저는 지방자치 30년의 역사가 보여준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아까 우리 서순복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옛날 같으면 비상기업 내란 일어나서 막 나라가 혼란스러워 지방자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뭐 안보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이 흔들리고 헷갈릴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든든한 지방자치가 있었기 때문에 내란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저는 생겼다고 봅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 이것도 이제 주권의식, 주민들의 참여인데,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최초로 시행된 게 광주고 광주 북구입니다. 2004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예산 과정에 편성과 결산의 과정이 주민들이 이제 참여해서, 옛날에는 그냥 집행부가 편성한 걸 초창기에는 잘했나 못했나 보는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일정 정도 예산을 할당을 해가지고 그 할당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집행부가 관여를 하지 않고 온전히 주민참여 위원들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뭐 자치법규 같은 경우도 여기 의원님도 계십니다만은 1995년 4만 6천 건에서 지금은 13만 건 정도로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효성 있는 조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조례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서 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단위 마을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더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그런 속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화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정책의 주인을 그동안 30년의 과정은 행정이 주도한 게 아니라 주민으로 바꾸는 과정이었다. 이게 저는 민주주의 발전의 가장 핵심적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30년의 지방자치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저는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당장 우리가 막 그런 위기가 아니라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계속 간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대한민국은 소멸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합계 출산율이 2024년 0.75명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부부가 돼서 한 명을 낳으면 두 명을 낳아야 본전인가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두 명을 낳아야 유지할 수가 있는데 0.75니까 한 명도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 절대 인구는 줄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동구는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광주는 저 평균에 비슷하고요. 동구가 0.86입니다. 1등입니다. 거기지만. 네. 5개 자치구 중에 동구 출생률이 최근에 계속 2년 연속 1위로 올라섰는데 그제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6년 연속 출생률이 제일 높은데 어딘 줄 아세요?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구나. 네, 영광입니다. 근데 거기를 제가 한번 봐봤어요.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해서 왜 이렇게 높다냐 그러니까 일단 뭐 보육의 체계, 교육의 체계, 출생했을 때 주는 지원금 이런 게 나름대로 잘 돼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둘째 나면 1,000만 원, 셋째 나면 3,500만 원 뭐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잘 연결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령화 지금 이제 2023년 4년도에 우리나라가 65세 인구가 19.3%, 동구가 어느 정도 된 줄 아세요? 예, 22.56%입니다. 근데 이제 동구는 그러니까 그래도 동구는 좀 정체돼 있어요. 몇 년 전에도 22%였는데 광주가 지금 이 정도 수준입니다. 19%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제 207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후면 인구의 절반이 이제 65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적 생산력의 문제라든지 또 부양할 사람은 많아지는데 돈 벌 사람은 적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가 경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의 편중 문제 이것도 많이 제기는 됩니다. 근데 이 수도권의 편중 문제는 수도권의 문제이고 지역의 문제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구의 50.8%는 서울, 경기에 분포되어 있고 기업의 본사 70%, 상위 20개 대학 중 16개가 수도권에, 상급 종합병원 45곳 중에 31곳, 세수의 65%가 다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나옵니다. 주택가격은 전국 평균의 1.5에서 2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수도권의 경제, 교육, 의료, 문화 이런 게 다 집중되어 있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다 수도권으로 갑니다. 광주가 최근 3, 4년에 인구 유출이 한 3, 4만만 정도 인구가 유출이 됐는데 순유출이 됐는데 그 중에 62, 3% 정도가 청년 인구입니다. 왜? 일자리 문제, 문화, 교육 서울로 수도권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수도권이 좋아지느냐? 수도권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주택 문제 엄청 비싸잖아요. 뭐 평당 10억까지도 되니까 그 이상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교통 문제, 미세먼지, 환경 문제. 수도권 인구에 사는 사람,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 사시는 국민은 국민들대로, 지역에 사는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거 수도권 편중의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지역 내 총생산 GDP인데 단위가 좁니다. 2023년 통계인데 경기도가 594조, 전국 17개 시도 중에 1위고 광주가 15위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서울이 집중되는 게 딱 보이잖아요. 53.8%. 그 다음에 충남입니다. 이번부터 이게 앞으로 말씀드린 세 개는 앞선 말씀과 조금 개는 다르지만 동구가 조금 더 도시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고도화하면서 우리 새로운 먹거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걸까를 좀 고민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는 이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동구에는 아이플렉스, 그다음에 호남 ICT 이노베이션 센터, 그리고 글로벌 게임 센터, 그리고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등등의 이러한 AI 스마트 시스템 콘텐츠 창업의 모든 기관들이 다 여기에 밀집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을까를 고민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미래 산업 시설이나 기업을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 건강 산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 주신 천장님이 AI의 어떤 그런 우리 친환경 지원 센터에서 만드는 것들이 새로운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게임 산업입니다. e스포츠 산업인데요. 보신 바와 같이 이재명 정부에서 e스포츠는 이제 더 이상은 게임 일탈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고 이건 중요한 산업의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이미 천명을 했고요. 동구는 조대에 e스포츠 산업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1000석 이상의 경기장을 가지고 있어서 아시아 e스포츠 허브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로 말하면 동국 단위의 문화 계획을 할 수 있는 전문가도 필요하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부터 이게 앞으로 말씀드릴 세 개는 앞서 말씀과 조금 개는 다르지만 동구가 조금 더 도시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고도화하면서 우리 새로운 먹거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걸까를 좀 고민을 했던 내용들입니다. 하나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동구에는 아이플렉스, 그다음에 호남 ICT 이노베이션 센터, 그리고 글로벌 게임 센터, 그리고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등등의 이러한 AI 스마트 시스템 콘텐츠 창업의 모든 기관들이 다 여기에 밀집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을까를 고민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미래 산업 시설이나 기업을 연계한 새로운 비즈니스 건강 산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 주신 천장님이 AI의 어떤 그런 우리 친환경 지원 센터에서 만드는 것들이 새로운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게임 산업입니다. e스포츠 산업인데요. 보신 바와 같이 이재명 정부에서 e스포츠는 이제 더 이상은 게임 일탈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이고 이건 중요한 산업의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이미 천명을 했고요. 동구는 조대에 e스포츠 산업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1000석 이상의 경기장을 가지고 있어서 아시아 e스포츠 허브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국은 우리 식문화, 동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원 중에 하나도 위양도시 광주이자 동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주 오미와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의 아시아 푸드가 이 부분에 동구가 힘쓸 때에 새로운 지푸드, 광주 푸드의 문화 발신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고민을 당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남아주신 선생님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잖아요. 지났어도 지난 30년간을 돌아봐야 되고 또한 앞으로 미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청장님은 어때요? 그냥 정부 청장님만 아니에요. 전국의 시장, 구청장 여기서 리더격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 자치분권 개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시고 그러고요. 두 분 전문가 선생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30년에다가 또 미래까지 이야기하느라고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짧게 3분을 부여받았는데요. 시간 짧게 해놓고 항상 길게 하더라라고 하는 게 또 정설이잖아요. 그래서 짧게 한다 말 안 하고 빨리 끝내다 보려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 내용은 40페이지부터 있는데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에 분들 우리 청장님 그리고 두 분의 주제 발제 이야기 들으면서
실제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 그죠? 그리고 이 주민자치가 실제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님, 청장님 말씀하셨던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중앙에서 분권인 거고, 우리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어디로부터 분권이다? 행정으로부터 우리의 권한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전제로 지난 민선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핵심은 실질적인 주민 주권의 시대로 가는 지금 계속 그런 전환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그 주민 주권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핵심의 주체는 지금 저는 주민자치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주민자치회가 여러 가지 이제 법적 근거도 있고 미비한 사항은 법적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의 대표성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하는데, 동구가 먼저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40페이지 아래에 있는데요. 그래서 동구의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역할들을 잘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공익형 실행법인 설립과 지원을 지금 이미 시작을 했죠, 올해. 그래서 전 13개 동 전체를 찾아가는 주민자치회 기본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이제 2개 동만 남았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주민자치 단위의 공익형 실행법인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2개 동의 주민자치회 대상으로 실제 공익형 실행법인을 만드는 학습과 내부 토론을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41페이지 위에 있는데요. 이게 잘 간다면 저는 그 성과를 이어받아서 동구에서는 다른 동해, 타 동해도 확대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조직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 단계 실제 주민자치회가 공익형 실행법에서 역할을 하려면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 주민들이 스스로 잘하는 거, 잘해보겠다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실제 수익 사업을 해보는 그 성공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토대로 잘 된다면 3단계 추가로 실행법인을 설립하고 수익 모델을 더 확대하는 이런 행정의 고민이 저는 실행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자치분과에서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3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주민자치 연계 공익형 실행법인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 제도적 기반과, 이것은 중앙에서 해야 될 거잖아요. 거기 아래서 우리 지자체 단위에서의 행재정적 지원 정책, 그리고 지원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돼야 된다는 게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우리 주민들 스스로 이런 정책을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립성을 위한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 주민자치의 대표성과 자발성, 자율성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제도와 정책이 설계돼야 되는 거고, 이런 기반 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자치의 공익형 실행법인이 공공서비스 또는 공공서비스 시설을 운영을 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례나 규칙의 근거가 마련돼야 됩니다. 이 부분의 중요성은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가 공익형 실행법의 역할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런 제도 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현재 근거들이 미비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재생 사업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든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실제 그 거점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서 법 그리고 조례 플러스 행정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주민자치 공익형 실행법인이 실질적으로 역할하려면 이런 제도적 그리고 조례적 제도적 기반들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돼야만이 실질적인 주민주권 시대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42페이지 마지막 아랫말인데요. 주민주권 시대에 미래가 있는 희망자치도시를 향한 광주광역시 동구의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동구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열망으로 추동되는 알록달록한 실험과 실천이 기대하면서 저 또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 윤봉란 위원장 위해서 민생경제분과 오승용 위원장님 말씀 주십시오. 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통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24년 자영업 폐업률을 보니까 인천이 1위고요. 12%이고 광주가 전국 2위입니다. 11.8%.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던 울산, 대전 11.7%, 약 0.1% 차이로 광주에 이어서 3, 4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의 폐업률이고 작년 한 해 동안 100만 곳 이상의 자영업이 있다고 했는데 이건 통계를 기록한 이래로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광주의 경우 음식점 폐업률이 19.7%이고요. 신규 창업 대비 폐업률을 보니까 79.4%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10곳이 창업을 하면 약 8곳은 문을 닫는다는 그 정도로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결국 민생경제분과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은 이런 높은 폐업률을 완벽하게 방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폐업률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떤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그게 사실은 폐업률을 줄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자영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제도적인 지원책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화폐 이런 논의들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하루빨리 좀 제도화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하는 거고 또 세 번째로는 지원한다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금전적으로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뭔가 새로운 영역의 사업들을 유지할 수 있고 창업할 수 있고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성장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36페이지에 보면 이런 소상공인 지원 펀드에 관한 제언도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앞서 문화자치 얘기를 했지만 문화라는 코드가 소상공인들의 활동들을 특히 동부 지역에서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데 굉장히 효용성이 높게 인증됐다라는 점에서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의 중요한 평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된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어떤 제안이라든지 혹은 또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피드백을 해주신다면은 저희들이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이번에 이제 포럼을 하면서 있잖아요. 색다르게 국민 주권 정부 들어서 색다르게 해보자 해가지고 들어오실 때 QR 코드를 이용해서 정책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보여주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생략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좀 가장 이번 포럼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은 지금까지 남아 계신 청중 여러분, 즉 주민 여러분입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5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청량리 발제를 포함해서 이 5개 분과위원장님들에게 분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질문하고 싶은 점 있으면 손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여기는 문화와 예술이 일상의 일부가 되는 특별한 곳입니다. 조용히 커피를 마시는 카페, 아기자기한 소품 가게, 그리고 바쁜 발걸음 사이로 우리는 살아있는 문화를 발견합니다. 이곳의 거리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삶과 예술이 교차하는 무대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이 공간, 광주 동구. 이곳에서는 모든 순간이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광주 동구 문화관광재단은 지역 예술가들이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시민들이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을 주제로 마음의 양식을 서로 교환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동아리들이 모두 모여 서로의 끼를 뽐내면서 함께 축제를 만들어 나가기도 합니다. 이렇듯 살아있는 문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고 이를 즐기는 시민들의 웃음은 이곳을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광주 동구는 문화와 예술이 일상 속에 녹아있는 특별한 여행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전통과 현대 예술이 함께 어우러져 매 순간이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개성 넘치는 예술 활동, 뜨거운 열정을 쏟아내는 스트릿 댄스, 전 세계 버스커들이 한데 모여 밤낮으로 벌이는 음악 축제 버스킹 월드컵까지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로서 관광과 축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동구의 문화와 예술이 더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앞으로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광주 동구 문화관광재단이 함께하는 이 여정, 우리의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살아있는 문화, 숨쉬는 예술, 광주 동구 문화관광재단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